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이 2년 만에 15,000선을 드디어 또 돌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FMC 이후에 이런저런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증시 상승에 마치 좀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네.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네. 지금 다소 이제 연말이라는 또 시기적인 변수가 있어서 시장은 좀 얇고 약간의 수급 움직임으로도 지수가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이나 우리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2,600은 연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3,000을 갖다 막 외치는 건 좀 그렇죠.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천천히 가면서 네. 다지면서 천천히 슬로우 앤 스테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2,600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에 10%만 더 올라도 2,860인데 그렇죠. 예. 그죠? 그렇게 찬찬히 좀 이렇게 내다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또 유동훈 본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 정말 저는 좀 신기한 게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은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옛날에 버리셨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의 걱정은 위로의 리스크, 그러니까 네. 상승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지금 모습이 96년, 97년 이때의 사이클과 비슷하다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만약에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들어왔었을 때 사이클을 재현한다 그러면은 네.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의 대가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내년도에 50%나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98년에서 2000년 사이클, 그러니까 98년 말부터 2000년 1사분기까지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네.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게 이제 지난주 말까지의 숫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우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연초 대비해서 12.6% 올랐는데 예. 저게 저 숫자가 왜 놀라운 거냐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반 전만 해도 저 숫자가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최근에 올라온 거네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저 정도로 폭등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속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러셀 2000이라는 건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미국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차례적으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우선 나스닥 100을 보시면은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 기술주, 우리가 처음에 매그니피선 7 또는 메가캡 8 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70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종목들이 올 한 해만 1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어가면서 나스닥 100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오름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또 드디어 S&P 500 선물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다 역대 최고치네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밤에는 S&P 500도 근데 S&P 500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선물 지수가 선물만큼은? 먼저 움직이니까 네. 지금 4,818포인트인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그래요. 예, 예. 이런 좀 약간 좀 불안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을 놓게 해드리자면 여전히 지금은 저희는 고객들이 오셨을 때 차익 실현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네. 분명히 과열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고 나서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보시면은
크게 빠졌던 기간이 있었죠. 보시면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금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다가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11월부터는 급격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트리거 중에서 하나가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3차례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랬던 것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라는 정도만 나왔었으면 이렇게까지 과열이라든지 뭐 걱정을 안 할 텐데 네.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시장은요. 보통 과거의 평균치보다는 더 많이 오르고 또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이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 차트 전에도 보여드렸죠. S&P 500 지수의 계절성인데 저게 짙은 파란색 선이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2년 동안의 평균적으로 1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올해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초에는 초과 수익률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짙은 색 대비해서. 그러다가 또 다시 8월 달까지는 또 초과 수익률. 그리고 다시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는 또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어디에 올라가 있죠?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숫자가 얼마죠? 4,800입니다. 네. 저게 짙은 색인데 4,800이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지금 저거를 뚫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초과 수익률 달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였나?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는 그 보시면 이제 컵 핸들 차트라고 해서 네. 고점을 다 뚫고 나면 그 이후에 약 3년, 4년 동안에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올 수 있다. 고점을 뚫고 나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 굉장히 좀 기대치를 자꾸 높여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미국 증시가 내년 연말에 앞자리 수가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5,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세게 부르는 데는 5,200, 5,300까지도 부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5,2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있고, 예.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5,000, 5,100 뚫으면 예. 좀 쉬어야 된다 이 얘기 해드렸죠. 그렇지만 또 연말에는 그 쉬는 폭을 다시 되돌려서 고점인 5,000포인트 이상을 더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동안에 유 본부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의 이 시장 흐름을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흐름과 한번 대비해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지금 이제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이제서야 좀 느낌이 오네요. 그때 저 그린스펀 의장이 그 irrational exuberance라는 비이성적 과열 내지는 뭐 비이성적 풍요 이렇게 이해되는 번역되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게 96년이었고 네. 96년에 그린스펀 의장이 지금 증시 랠리는 좀 비이성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하니까 잠시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구글에서 그냥 이 irrational exuberance 뭐 비이성적 과열 특히 이제 영문으로 그냥 검색하시면은 최근 들어서 부쩍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느끼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야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게 좀 약간 과열 느낌은 난다. 근데 이게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네. 이거는 계속 상승하는 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장도 좋은데 예. 인플레이션이 또 임금 상승률과 동반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하락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섹터를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성장 업종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임원 감축을 9%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너무너무 핫하면 예.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나오고 뭐 급격하게 고용이 뭐 올라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AI 이 부분이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켜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어떤 사이클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때 보시면은 96년부터 거의 98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1982년도를 비교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볼커가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발언이 있고 나서 1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약 한 6, 7개월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 30%더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때와 비교를 하면서 지난 33일, 34일 동안에 지금 거의 이제 16% 정도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30%를 한 6개월 동안 올라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장이 핫한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뭐 12월 달 숫자가 나왔는데 이러면 또 갑니다, 시장은.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인데 저희는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굉장히 센 거다.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을 좀 잡아준다면 저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이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속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또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연간 단위로 5% 이상 상승한다.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게 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쉬어가는 또는 좀 쿨다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의 어떤 모습이 과열이 될까 아닐까에 대한 걱정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그 과열이 될 거라는 것을 집어넣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도대체 뭐가 그러면 이걸 바꿔줄 건가? 네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펀디멘탈적으로 적절한 가치의 상승은 어느 정도일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고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다가 약간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는 예.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WTI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저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70 수준입니다. 저 정도 숫자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냅타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거의 유럽 쪽이 폭락을 했어요. 75년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물류 쪽 공급망 차질 부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어졌다. 심지어 오히려 더 낮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위기 글쎄요. 저게 그렇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전혀 아직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 혁신 사이클이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가 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유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석유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철저하게 줄여놓고 있다. 이게 올해도 안 좋았지만 수익률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요즘에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태양광 회사 미국에서 인원을 9%씩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단가를 계속 떨어뜨려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물량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을 유지시키려면은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는 에너지 업종의 효율성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전략은 좋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만 다시 뭐 불이 붙지 않는다면은 이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은 과열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 네. 뭐 두 가지 이제 말씀인데 과열은 과열이에요. 보니까 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그 기술적으로 RSI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83에 육박하는데 이게 보니 2020년 그 코로나 3월달 급락 이후 그 다음에 2022년 초까지 막 날아가는 그 장에서 2020년 이제 늦여름 무렵에 한번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이제 RSI가 높은 적이 없었으니까. 네, 70이 넘었죠. 예, 70도 넘었고 80까지도 80까지 넘었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과열은 과열인데 네. 지금 이제 S&P 500이 4,818이 보이는데 사상 최고치가 4,768. 요거 뭐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기네요. 네. 그러니 이걸 이제 통상 여름 무렵에 오면 이제 다들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전 고점 내지는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아니면 살짝 넘어섰다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가. 요게 일단은 제 일감 아닙니까? 이 정도 왔다가 그냥 계속 가는 거. 그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네, 근데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네. 2021년, 2022년 고점이잖아요. 네, 지금 그랬죠. 벌써 그랬죠. 2년이 지난 고점이죠. 그래서 충분히 결국 경제는 그만큼 그 사이에 성장을 했고 네. 또 기업들의 이익은 그만큼 늘었고 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올라간다. 펀더멘탈 쪽으로 봤었을 때 지난번에는 돈으로 끌어올린 2021년, 22년 고점이라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예.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4년 12월까지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치인데요. 지금 시장이 저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가장 낮은 숫자가 저 밑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3.5%까지 떨어질 거다. 해서 4.0%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1.25%에서 최대 1.75%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내년도에 8번 만나는 동안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8번 중에서 뭐 5번, 예. 많이는 7번. 그러니까 1월만 빼고 나면 거의 다 뭐다 금리를 한다는. 내릴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점도표 보시면은 3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미 연준하고 시장하고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예. 거죠. 아마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 연준 또는 미국의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가 얼마냐. 그 금리가 기본적으로 워낙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지금 재정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감당 가능한 금리는 그래도 3.5%까지는 내려야 된다. 그래서 3.5% 정도의 금리면은 재정 적자 폭이 그래도 뭐 한 3%, 4% 정도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숫자가 돼버리면 유지가 되면은 GDP 대비해서 6%의 재정 적자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를 거기까지는 내려줄 거고 빨리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낼 필요 없다. 맞죠, 사실. 뭐
이 이자를 갖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바뀌는 거니까 왜냐하면 30년짜리를 제일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뭐 30분의 1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2년 동안에 1.5에서 뭐 1.75 맥시멈 이 정도를 내려줄 거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2024년, 2025년 동안에 0.75, 0.75 이렇게 해서 1.5% 정도를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을 네. 시장은 내년에 다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시장이 2년 동안 오를 것을 땡겨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갈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기대치를 그렇게 만들면서 네,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더 많이 땡겨오면 됩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땡겨올 수 있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빠르게 낮아지면 네. 성장이 더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입장에서도 계속 여신을 늘려주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면 그렇게 예.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총 여신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3주 연속으로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4.7%에서 7.5%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최소 5%고 많이 올라가면 7.5%까지 간다.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 2, 3%를 빼더라도 예. 경제 성장률 3% 이상이라는 얘기죠. 어허.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죠. 경기 과열이죠. 네, 그러면서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품 또는 네. 과열, 광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 저희가 지겹도록 보여드리는 이 예대율을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네. 저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먼저 거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던 모습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권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은 대출을 또 많이 늘려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거품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와 그 속도를 잘 보시면서 적절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 뭐 중소형주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경기 침체는 많이 지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BOJ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저희가 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통화 정책 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예. 자, 그게 이제 지금 거품의 트리거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다 네네. 얘기하자마자 예.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안 좋은 나라들이 다 이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낮냐면 2.6%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죠. 거의 뭐 4% 이상 5%대입니다. 근데 금리가 2.6%다. 그리고 자꾸 내린다. 여기에 통화를 10%씩 늘려준다. 네. 예, 이거는 당연히 거품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번 사이클에 계속 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서 또 일본도 이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린다. 그럼 이제 유동성이 계속 풍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전히 하락 구간에 있는 게 맞고요. 네. 그 하락 구간에 있는 구간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은 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잘 생각하셔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는 네. 이제 현재 타이밍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그래요? 좋다. 예,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주식들
주식 중에서 이 정도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또 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금리 인하가 내년 3월 달에 있다고 하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너무 많이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지 예.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죠.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이다 그러면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52개월까지 이렇게 차트 쭉 보시면은 52개월이면 4년 차트잖아요. 예. 까만색 선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온 선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고 나서 얼마나 더 떨어지나요? 0.8 정도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예를 들어서 5.0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0.8 내지 1% 떨어뜨리면 끝. 그 이후에 보시면 다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냥 옆으로 가죠. 예. 그런 정도의 경기 사이클이라고 계산한다면 지금 4.25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예. 또는 4.0까지 떨어뜨리면 한 3-4번이네요. 그 정도 떨어뜨리고 나면 더 이상 안 떨어뜨릴 거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뭐 한 3.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3.9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거는 뭐 0.4, 0.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채권의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높진 않겠죠.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갈 룸이 조금 작다. 작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9%의 수익률에 금리가 떨어져야지 초과 수익률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은 연간 단위로 한 자릿수다. 최근에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장기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5%에서 예. 빠르게 지금 3.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낮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3.5%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참 걸릴 거다라는 이제는 거죠. 좀 둔화될 수밖에 그래서 없겠네요. 예.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채권 투자는 지금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뭐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옵니다. 예.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넣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2021년 말 2022년부터 지난 2년 동안에 자금은 계속 채권 쪽으로는 들어갔고요. 그 주식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좋은 종목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58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8% 상승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62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또 오름세가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5,0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2%,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9,000원. SK하이닉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8,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0만 원이고요. 네이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만 3,500원. 기아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화학이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3,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가 0.7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9,200원. HLB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000원.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또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호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6,000원. HPSP가
1.2%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치 유가는 45,000원, 셀트리온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시장은 뭐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갈 걸로 보이네요. 네, 예. 지금 동시효과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상승 출발이고 네네. 상승 출발 못할 이유가 밤사이에 없었고 그러게요. BOJ는 이 와중에도 계속 돈 풀겠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만 봐서 이게 지금 저쪽도 지금 가는 쪽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저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 주도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머지 쪽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요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은 뭐 코스닥은 마지막 기술적 저항 구간 즉 금년 7월 이후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날이 돼서 또 이제 힘이 더 붙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러고 나서 주춤할 것 같으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또 힘을 모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아까 저는 우리 유동범 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참 이렇게 현타가 오는 게 아까 연준하고 ECB, BOJ 기준금리 이렇게 그래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그때 자막이 뭐가 나왔나 하면 저거 나오면서 아까 저때 자막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자다는 자막이 있었거든요. 실제 존 윌리엄스 총재의 레토릭이 그랬고 야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뉴욕 연준에 한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실세가 하는 얘기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는데 시장은 내년에 8번 회의 중에 1월 달 빼고 한 7번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이 괴리가 엄청난데 이걸 갖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고. 네. 아까 뭐 일본의 CPI 흐름도 보였습니다만 최근 수치는 어쨌거나 11월 23일 날 나왔던 전년비는 CPI가 3.3%인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삽니까? 참 아직도 보면은 이렇게 과거의 그 어떤 경험이나 책에서 배웠던 그 세상과는 전혀 엉뚱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올해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들 예를 네. 들면 2021년 이후에 2022년, 2023년에 들어섰을 때 빅테크 7개 기업들이 기억하시겠죠? 네. 다 인원 감축했어요. 예. 그러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예.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예.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생산성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로봇을 이용하고 그만큼 또 AI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은 미 연준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걸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중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이 명목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또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금리 자체가 3.5% 이상 올린 건 초과로 올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떨어뜨리면 3.5%까지 떨어뜨린 건 빠르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의 추세
미국의 실질금리. 네. 네. 저게 이제 위로 팍 튀었을 때 보시면은 5%까지 갔었을 때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빌 에크먼이 뭐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된다. 5.5%까지 예, 가야 예. 된다. 뭐 이렇게 30년짜리 뭐 얘기했었을 때입니다. 예. 그때 돈 많이 벌었죠. 많이 소소하게 자기는 한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많이 벌었죠. 근데 사실 보시면은 그때가 왼쪽 끝을 보시면은 왼쪽이 그때가 보시면 실질 금리가 2%가 넘는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래 유지됐었을 때가 과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저건 잘못됐다. 지금 오른쪽 끝이 저렇게까지 올라간 건 잘못됐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게 1.5%까지 떨어질 거고 많이 떨어지면 1%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빠르게 떨어져서 2.5에서 1.7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0.5에서 1.5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과열이라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들어오면서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달러 지수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좀 과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 한번 보시면은 네네. 최근에 이제 거의 많이 내려와서 101 정도까지 102가 깨졌습니다. 예. 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도 실질 금리가 뭐 0.5%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달러 지수는 아마 100이 깨지고 95까지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달러가 약보합세 추세로 간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이 한국 달러 증시,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년여 만에 15,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BOJ는 기존의 그런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각국의 주요 물가 지수도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부분인데 지금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0.76% 올라갑니다. 2,588포인트, 지금 훌쩍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2,588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합니다. 7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5% 올라갑니다. 지금 143,300원.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하네요. 43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8% 소폭 올라갑니다. 70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상승합니다. 59,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193,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7% 올라갑니다. 499,9,500원. 네이버도 1% 상승합니다. 225,000원이고요. 기아도 0.45% 올라가네요. 89,900원. LG화학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319,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68% 하락합니다. 729,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이네요. 75,900원. 포스코 DX가 0.58% 떨어집니다. 51,400원이고요. LNF가 1% 떨어집니다. 188,600원. HLB는 2% 강세 보여줍니다. 5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미 11% 급등을 했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HLB죠. 지금 주가는 5만 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PSP가 1.8% 상승합니다. 46,400원. 알테오젠도 올라갑니다. 72,9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이상 상승하네요. 105,700원. 셀트리온작 0.6% 상승합니다. 9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테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 강세고요.
DIT가 2.5% 올라갑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2% 이상 상승하면서 24,800원이고요. 윈팩도 2.3% 상승합니다. 이오테크닉스도 1.6% 상승 중이고요. PSK 홀딩스도 역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48% 올라가고 이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글쎄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섹터는 없습니다만 이제 사실 뭐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HMM 그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지금 12%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40억 원, 12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9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5원 80전 하락한 1,30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BOJ 효과로 그냥 달러엔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엔화는 약세가면서 뭐 한 910원, 915원까지 하던 또 엔원이 다시 또 900원 초반으로 내려오는 정도 뭐 그런 시기인데 야 요즘 시세 보면은 딱 그 느낌 듭니다. 예전에 그 정찰제가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네. 무슨 이렇게 시장통에 가서 보면은 골라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네. 얼마인지를 그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인데 제가 좀 어리버리해 보였나 봐요. 어리버리해 보였는지 택당인 걸 5만 원 불러. 아. 제 생각에는 이거 뭐 2만 원도 비싸겠다 싶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5만 원이 저는 뭐 한 2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래도 그거 하길래 에이 하면서 그냥 돌았었더니 그럼 3만 원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장이. 우리 이게 주가가 정가가 아니고 시가잖아요. 예. 횟집 시가처럼. 네네. 약간 어리버리한 손님 오면 그냥 시가 높게 부르는 거죠. 자연산 뭐 그런 이제 양식 구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불러보고 높이 이렇게 해보고 붙어주면은 거기에 그 가격에 파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또 이렇게 알았다 하면서 또 뭐 던져주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특히 요새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예, 그걸 갖다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허무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요즘 시장 흐름은 다소 좀 그런 이미지가 요즘 주가가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이야기 계속 이어가. 아까 달러 얘기했었어요. 달러 인덱스. 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네. 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더 높게 부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이 더 안달이지 안달이지. 파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2년 동안에 못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2년 만에 지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예, 아직까지 지금 뭐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가주면 한국 증시도 쫓아가게 된다. 제가 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 주면 한국 증시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미국의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 특히 S&P 500까지 이제 좀 더 늘리는 투자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 이제 그것도 신흥국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달러가 만약에 약보합세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 지금 가계부채 비율의 문제점 그리고 생산성이 덜 올라가는 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HBM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가 있고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이 신성장 업종들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쫓아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미국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네.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 저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더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익스트림 단계까지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익스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이 52주 신고가의 종목들의 퍼센티지를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끝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좀 과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S&P 500 기준의 퍼센티지는 20%밖에 안 돼요. 보시면은 왼쪽에 40%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뉴욕 증시의 퍼센티지는 겨우 12%밖에 안 됩니다. 네. 예. 더더욱이나 나스닥은 총 한 2,500개 기업, 3,000개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퍼센티지는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서의 지수 상승이었다. 그럼 아직 못 오른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부르는 게 중소형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 아틀란트 페드가 얘기하는 숫자가 사실 상당히 잘 맞아요. GDP 나오. 예, GDP 나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숫자인데 그 미 연준 발표 나오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저 숫자가 1.2%에서 2.6%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연간 상승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네. 3%로 변합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시면은 지금 벌써 올해 3, 4분기와 4, 4분기가 3%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대다. 네. 예, 미국 경기가 3% 성장을 한다고요? 이거는 화랑이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저렇게 내려준다면 1.5%까지 내려준다면 아마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3%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3%면은 그럼 중소형주도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얼마나 금리를 내리고 얼마나 미국 경기가 좋을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올라가고 말 것이냐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은 너무 빨리 많이 오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튀고 빵 터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천천히 아름답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천천히 아름답게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때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할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이 될 때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AI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그래도 금리를 3차례밖에 안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내리는 기간도 좀 쉬고 내리고 좀 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뭐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3차례만 내렸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중간에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니까 오히려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실수를 했냐면 예. 아시아 금융위기다. 그러면서 3차례를 아주 빠르게 단기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총 길이로 보시면 총 이 기간 동안에 내린 거를 계산하시면 1.25%예요. 1.25%를 내리니까 이게 이제 폭등장이 들어오면서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5%, 1.5% 내리면 우리 폭등장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내년도에 내리더라도 3차례만 내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죠. 옛날에 예를 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이 이 같은 기간에 95년부터 2000년 기간에 S&P 500은 200% 오르고 나스닥은 533% 상승을 했으니 지금 바닥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얼마냐면요. S&P 500이 한 30% 정도 올랐고요. 네. 바닥 대비. 예,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이 거의 뭐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펀더멘탈적으로 어느 정도가 서포트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과열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증시는 도대체 과거의 예를 들여다봤을 때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 바라는 모습은
과거에 이 1991년에서 2000년에 나타났던 인터넷 상승 주기, 그리고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났던 인터넷 모바일 상승 주기, 이것을 이번 사이클에서는 AI 로봇 상승 주기로서 좀 장기적으로 가주기를, 그걸 더 바라는 거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과거에 너무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아직 금리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년도에 3번 내려준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면은 네. 시장은 적절하게 상승하고 적절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고민을 하실 때 네. 어디가 가장 매력이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펀디멘탈적의 차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시는 건 아니다. 여전히 대형 기술주, 성장주, IT 업종 이런 쪽에 위주의 투자를 거의 많이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중소형주 투자 비중은 약 한 뭐 20% 정도 많이 가져가면, 적게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셔도 수익률이 계속 괜찮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올라와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번 달 그리고 또 내년 1월, 2월은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을 거예요. 보통 연초에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 저기 딱 나와 있는 게 보시면 중소형주 러셀 2000과 S&P 500 대형주의 상대적인 수익률 비교인데요.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 12월, 1월, 2월이 더 좋죠. 예. 근데 이제 저기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저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네. 과거 70년 동안의 확률로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인데, 보시면 11월 달은 40%대 중반이고 12월 달은 60% 미만이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60% 미만이에요. 상대적으로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지금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차트를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초과 수익률이 다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몇 년간 초과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2013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14, 15가 초과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17, 18, 19, 20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2021, 2022년에 초과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경기가 과열이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서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려준다면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는 전략은 지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아까 보여드렸던 명목 성장률 4.5%, 실질 성장률 2.2%, 이 시대가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역사적 고점을 뚫고 나서 3년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확 튀고 끝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겠죠.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굉장히 계획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이렇게 특히 후반부 와서 이제 유동훈 본부장의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AI 혁명에 갖고 올 어떤 변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올 한 해 성적만 봤을 때는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그러고 모건 스탠리 누굽니까 그 친구? 마이크 왓슨. 예? 마이크 왓슨? 아니 그 왜 그 늘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 그 친구 모건 스탠리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 윌슨. 네네네네. 그 둘은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그 제압하셔가지고 자꾸 멘탈 흔들릴 때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네요. 월가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년은 중소형주를 기대해라 했지만 유 본부장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기술주, 성장주 쪽이다.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타이밍이 오겠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내년 말쯤이다.
내년 말쯤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숫자로 저희는 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뭐 IWM, 러셀 2000, 또 IWN,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나스닥 100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만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나스닥 100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여기에 이제 중소형주를 조금씩 늘려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네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IT 업종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가져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